평소에 좀 직관우리 TV 좀 보셨어요? 네, 가끔 봐요. 내용이 좀 괜찮고 또 솔직한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기훈 집값 오를 때 어디에서 찍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어느 특정 지역 찍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도 적용되고 10년 전에도 적용되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적은데 이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알잖아요. 네네. 누가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수요 공급 배웠지. 그렇죠. 근데 투자에 실제로 가면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뭐 안 지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쉬운 일 건데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데 그거 사면 집값 올라요. 근데 그 학교 때 배운 거는 자기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운 거고 실제로 사회 나가지고 하나도 안 지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수요가 어디서 늘어나느냐? 일자리 늘어나는데요. 그거와 가장 밀접합니다. 일자리 늘어나고. 공급이 준 데는 뭐야? 미분양이 적은데, 미분양이 없는 지역. 이거예요. 미분양이 없는 지역 중에서 일자리 많이 나는데. 너무 쉽게,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는 건데. 두 가지 지표를 확실하게 봐야지 알 수 있다는. 지금 아까 현재 집값을 누리고는 가장 큰 요인이 공급 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지역이냐, 공급이 부족하는 지역이었다. 그거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세가 약세인 지역, 그거는 거기서 보면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공급 대비 수요가 적은 거고요. 또 가장 정확한 지수는 미분양을 보시면 돼요. 그 지역에 미분양이 많다라는 거는 그 지역의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 반대로 공급 대비해서 그 물량을 소화할 만한 수요가 적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조금 투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공급 때문에, 지금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때문에 어떻든 집값 수준을 받았다. 네. 자, 그러면 공급이 지금 내년부터는 서울 중심부 중심으로 해서 일단 공급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내년까지는 많아요. 수도권의 지방이나,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이 공급이 많은데, 작년에 비해서는 2019년이나 2020년은 적어요. 하지만은 역사적 평균치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치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상당 부분의 이제 아까 제한된 지역이 아니라 상당 부분의 지역도 이제 오를 가능성이 지방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의 지역도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 2021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2021년 전까지는 일부 지역은 역전세 안에 계속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건 뭐냐면 세입자가 나갈 거에 대비한다던가, 이제 전세 차익만큼 자기가 현금을 갖고 있다던가, 뭐 이렇게 보수적으로 자기가 벼랑끝 전술을 해가지고 내가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뭐 사채 써가지고 하는 거는 완전히 폭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전세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정부까지 이번 역대적인 어떤 상승 기간을 또 기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2018년도에 그 전국 아파트 상승률이 3%밖에 안 됐어요. 3.0%밖에 안 됐어요. 그 높은 게 아니에요. 2015년도가 5.1%였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보면은 2.1%포인트만큼 더 낮아요. 상승률이. 작년 상승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작년에 많이 올랐다 생각하냐면 서울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서울에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지,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의 키워드는 차별화, 양극화, 그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떨어지는 지역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를 지역도 있지만 떨어질 지역도 굉장히 많고, 그게 이제 막 극명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2020년까지요? 내년까지, 내년까지는. 중간에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자, 공급 측면도 중요하지만 수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요가 이제 실수요하고 이제 투자 수요가 두 개로 구분될 텐데, 어쨌든 투자 수요가 양도세가 거의 67%까지 사실 조정지역에서 내게 되면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과연 이 실수요만으로 예. 이 시장이 큰 장이 형성될 것인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실수요가 이제 사실 보면 투자 수요보다 아까 말씀드린 더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6대4 정도로 이제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6대4 정도로 6이 많고, 이제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수익을 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한다던가 또는 뭐 주식 시장 한다던가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수익을 냈던 분들은,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실제 수익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게 실투자금 대비해서 뭐 더블 이상들은 다 저기 했으니까 자기 자산을 2배 정도로 키웠단 말이에요.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보다는 약간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이제 난 이제 투자 빠져나가야지라고 하는 거는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은 약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재는 지금 현재 아이러니하게 규제 지역의 집값을 지키는 가장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파리 조치예요. 파리 조치는 규제 지역의 집값을 잡고자 만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리 조치를 인해 가지고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게 되면은 양도세를 왕창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죠. 안 팔고 저기 하게 되면은 증여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을 신청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집을 파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 아까 60%의 실수요자는 꾸준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적어지니까,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래량 보면은요, 역사적 이제 가장 거래가 많았던 2015년도예요. 2015년부터 16년, 17년, 18년 거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 2019년 1사분기 같으면 역사적으로 수도권 서울 합해가지고 우리 전국 거래량이 역사상 가장 적었던 게 바로 오게요. 그러니까 역사상이라는 건 2006년 이후에, 그 이전에는 이제 통계가 없었으니까 분기별로 해가지고 2006년 1사분기부터 지금까지 13년 1분기죠. 그러니까 약 한 14년의 기간 동안에 제일 거래량이 적었던 게 올해 1사분기인 거죠. 집값을 올리는 가장 큰 그거는 일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먹고 살아야 돼. 우리 집 옆에 쇼핑센터가 생겨. 쇼핑센터가 생기면 뭐해? 일자리가 다 없으면 가서 쇼핑할 돈이 없는데. 우리 집 앞에 무슨 한강 쫙 보여. 상하이 보이면 뭐해? 지금 내가 저기서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데. 일자리예요, 일자리. 집값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일자리가 많은 데까지 가는 교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도 사실 일자리라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 일자리가 많은 데까지 가는 게 교통이니까. 이런 거지. 자, 그러니까.